원달러 환율 폭등과 관련해서 온갖 썰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썰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진짜 원인이 뭔가, 진짜 배경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구매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 중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거의 달러의 구매력과 원화의 구매력이 거의 비슷하게 추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가 종이 조각이 됐다라고 주장하신다라면 달러도 똑같이 종이 조각이 됐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화도 종이 조각이고 달러도 종이 조각이 됐는데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다. 외환위기설이죠. 예. 지금은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나 달러 넘쳐났는데 굳이 정부한테 와서 달러 좀 우리 빌려주세요 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죠. 근데 이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그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단지 한국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환율이 폭등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도대체 한국에 어디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늘어났느냐를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경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경제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적인 지식과 현실 경제에 대한 오래된 경험과 경륜을 쌓지 않고서는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영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최근 그 원달러 환율 폭등과 관련해서 여러 유튜브라든지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떤 정부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 뭐 국민연금 이런 데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온갖 썰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달러 환율 폭등을 둘러싼 여러 썰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진짜 원인이 뭔가, 진짜 배경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전망을 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해서 난리법석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 추이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2001년부터 이제 2025년 최근까지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달러당 1,470원 정도까지인데 사실은 뭐 조금 뭐 한두 달 전의 일이 아니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어온 것은 2024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1,400원을 넘었고 팬데믹 이후에 특히 이제 2021년 이후에 이게 급등을 하고 있죠. 2021년 달러당 1,100원에서 거의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급등세를 하고 보이고 있죠. 뭐 이 앞전 동영상들에서도 이렇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엔달러 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 역시 엔달러 환율도 2021년 이후에 달러당 뭐 한 105엔, 110엔 밑에서 110엔 전후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달러당 이제 155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역시 일본 엔달러 환율도 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뭐 달러당 155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게 아니라 이미 2023년, 2024년에서 계속 150엔대를 넘었었죠.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이 이렇게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동해서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유독히 이렇게 원달러 환율 폭등에 대해서 온갖 썰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 썰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달러 환율 폭등 이후로 원화가 종이 조각이 돼버렸다. 원화가 종이 조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원화의 구매력이 똥값이 돼버려가지고 구매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달러의 구매력과 원화의 구매력을 한번 비교를 해놨어요. 1985년부터 2025년까지 40년 동안의 달러의 구매력과 원화의 구매력을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달러의 구매력은 2025년을 1이라고 했을 때 1985년 40년 전인 1980년에는 한 2.8달러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3달러가 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 못 되는 정도로 구매력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반면에 원화의 구매력을 또 2025년을 1원으로 간주를 했을 때 1985년에는 4원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원화의 구매력 하락이 달러보다는 더 컸죠. 그렇죠? 그런데 1990년대 중반, 1995년 무렵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구매력이 2 정도 됐어요. 2에서 지금 이제 1이에요. 그러니까 1995년에 1달러는 2025년에 2달러에 해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도 원화도 1995년 중반 후반 때의 1원은 2025년에 2원에 해당했다. 거의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원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데는 뭐냐? 요 80년대와 90년대 전반이죠. 이때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때여서 물가 상승, 인플레 압력이 높았던 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90년대 중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거의 달러의 구매력과 원화의 구매력이 거의 비슷하게 추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가 종이 조각이 됐다라고 주장하신다라면 달러도 똑같이 종이 조각이 됐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화도 종이 조각이고 달러도 종이 조각이 됐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앞전에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됐다. 그래서 금값이 폭등을 하고 뭐 비트코인 값이 폭등을 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폭등한 이유가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됐다. 종이 조각설이 남은 이제는 원화 종이 조각설로 옮겨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달러가 종이 조각이라고 떠들었던 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죠. 뭐 한 30% 막 떨어졌잖아요. 푹푹 빠지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아작이 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불과 한두 달 전에 달러 종이 조각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워낙 종이 조각이 돼서 환율이 폭등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체감상으로 뭐 이제 최근에 물가 특히 팬데믹 후에 물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종이 조각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통계 지표상으로는 달러의 구매력과 원화의 구매력이 거의 비슷해요.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거의 비슷하게 추이를 해와요. 그러니까 따라서 원화의 구매력과 달러의 구매력만을 가지고서 원화 환율이 폭등했다, 뭐 폭락했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화 환율 폭등 또 다른 이거로 뭐 제2의 IMF 사태가 온다. 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지금 이렇게 위태롭기 때문에 그렇다. 외환위기설이죠. 예.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한 4,400억 달러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4,100억 달러,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마지노선은 4,000억 달러야 한국은.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는 이 4,000억 달러는 뭐 짱 박아놓고 이건 손을 못 대는 거야. 가용 가능한 외환은 지금 100억 달러나 200억 달러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황당한 주장이죠. 지금 이제 2017년, 18년부터 거의 4,000억 달러 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때만 바짝 튀었고 한국이 이제 외환보유가 4,000억 달러인데 일본이 지금 한 2,000억 달러가 1,000억 달러 될 거예요. 그러면 경제력 한국의 GDP하고 일본의 GDP를 비교해서 다 일본이 한 2.5배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한국의 외환보유고 기준으로 치면 일본의 외환보유고 수준이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1조 달러니까 뭐 1조 1,000억 달러 정도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이나 일본의 외환보유고 수준이나 별 차이 없어요. 만약에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는 못 쓰고 그래서 100억 달러나 200억 달러밖에 없어서 가용 가능한 외환이 그래서 원화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위기에 빠질 거다 그러면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죠. 일본이 외환위기에 빠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죠. 4,000억 달러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손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다. 짱 박아놓는 거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로 뭘 모르는 이야기죠. 이제 한국 거주자는 한국 사람을 말하는데요. 한국 거주자는 한국 정부, 한국 기업, 한국 금융기관, 한국 가게 개인들이죠. 기밀투자자나 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해외 투자, 증권 투자, 직접 투자 말고 증권 투자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직접 투자도 이제 증권 투자 형태로 표시되죠. 금융 투자죠. 증권 투자를 보면은 주주주주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거의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0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것이 쭉 아주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1조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중에 이제 한 4,000억 달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이고, 그다음에 7,000억 달러는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뭐 달러를 차입해 온다든지 아니면 달러를 이렇게 달러를 산다든지 또는 기업이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온다.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이 현대차나 달러를 벌어온다든지 그래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간 부분에 그렇게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니 굳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데가 우리 달러 없어서 힘드니 그 정부에 와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좀 빌려주세요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죠. 금융기관도 우리 달러가 모자란데 해외 가서 우리 달러 빌리기가 힘드니까 정부가 좀 우리한테 달러를 좀 공급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뭐 한국 금융기관도 해외 가서 달러 뭐 확보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달러 사들일 수 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민간 부분에서는 달러가
달러가 넘쳐나죠. 이 달러가 어디서 왔습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FRB가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가지고 신용 공급을 늘렸던 돈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죠. 한국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는 쓸 일이 없어요. 사실상 민간들이 이미 다 1998년에 우리 외환위기 발생했었잖아요. 그때는 왜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까? 그때는 정부도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가 거의 그것도 바닥에 나왔고는 이게 30억 달러 정도까지 줄어가가지고 바닥에 나버렸고, 바닥에 난 이유가 뭐였냐면은 기업들이 그 당시 한국 재벌 기업들이 해외 가서 달러를 왕창 빌려왔어요. 금융기관도 해외 가서 달러를 왕창 빌려왔어요. 달러를 빌려와가지고 그걸 이제 투자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돈 벌어갖고 달러를 벌어와서 그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달러를 빌려와갖고 돈놀이를 하거나 엉뚱한 데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러를 못 벌어온 거예요. 난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그래서 정부한테 돈 좀 달러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정부가 돈이 있어야지. 300억 달러에서 막 풀어 제꼈는데도 그거는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정부가 손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IMF 가서 달러 좀 빌려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간 기업이나 민간 금융기관이나 민간 개인들이나 달러 넘쳐났는데 굳이 정부한테 와서 달러 좀 우리 빌려주세요 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든지 이건 이렇게 달러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무슨 4천억 달러를 짝먹어서 못 쓰고 100억 달러니 200억 달러 가용자 달러가 없어서 그래서 원환율 폭등했다라는,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래요. 요건 뒤에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민간 부분의 달러 보유가 원화환율 폭등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환 부족 때문에 원화가 환율이 폭등한다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엉터리 주장이다라는 거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뭐 기재부하고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 모여가지고 원화 환율 폭등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뭐 한다라는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 수준이나 관료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넌센스예요. 하여튼 뭐 그거 알아서 하겠죠. 뭐 제가 뭐 그것까지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해줄 뭐 이유도 필요도 없고, 어쨌든 외환위 기설도 이렇게 황당무계한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화 환율이 폭등한 이유가 한국은행이 원화를 막 찍어내갖고 남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환율이 폭등을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것도 참 황당하죠.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지해서 비롯한 거죠. 근데 이제 신용 공급을 비교하면 FRB, 미국 중앙은행인 FRB,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여기 이제 한국은행이에요. BOK가 빠졌는데 한국은행인데, FRB하고 유럽 중앙은행하고 일본은행, 한국은행의 총 신용 공급, 그러니까 FRB는 달러 신용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화 신용을 공급을 하고, 일본은행은 엔화 신용을 공급을 하고, 한국은행은 원화 신용을 공급을 하죠. 그러면 FRB는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공급을 해? 팬데믹 이후에 달러 신용을 얼마를 공급을 했느냐? 팬데믹 직전에는 4조 달러가 안 됐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2022년에는 9조 달러에 달했어요. 2배 반이나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후에 이제 쭉 줄여가지고 지금 6조 6천억 달러, 6.6조 달러까지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당분간은 더 이상 이제 안 줄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전에 비교해도 76%나 지금 달러 신용이 늘어난 상태예요. 팬데믹 전에 비해서. 유럽 중앙은행도 팬데믹 전에 4조 5천억 유로에서 거의 9조 유로에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2배나 늘어났어요. 그 후에 확 줄여가지고 지금 6조 유로까지 줄였어요. 그래도 팬데믹 전에 비하면은 30%가량 늘어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행의 경우에 팬데믹 전에는 한 580조 엔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는 한 750조, 60조 이 정도예요. 그리고 팬데믹 전에 비하면은 25%나 늘어난 거예요. 한국은행은 총신용 공급이 얼마나 늘었냐? 팬데믹 전에 총신용이 500조 원이었어요. 500조 원이었다가 팬데믹 후에 지금 최근까지 들상날하는데 600조 원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500조 원에서 600조 원 늘어났으니 이건 20% 계산이 잘못된 얼마입니까? 한 20% 정도 늘어난 거죠. 그 다른 데 비하면은 가장 적은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한국은행이 막 원화를 찍어내가지고, 그래서 원화가 막 남발을 했기 때문에 원화가 종이쪼가리가 돼서 원화 환율이 폭등했다는 주장은, 이런 그 기본적인 그 팩트조차도 모르는, 이런 팩트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황당한 주장들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화를 남발했기 때문에 폭등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미국 FRB나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하고는 달리 원화 신용 공급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FRB는 달러 신용을 공급을 하잖아요. 기축통화죠.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이죠. 유럽중앙은행 유로 신용인데 역시 기축통화국이죠. 달러 거래 비중이 세계 전체 결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유로화가 한 30% 가까이 되죠. 일본은행 이제 엔화 공급을 하는데 엔화 결제 비중이 뭐 한 2, 3% 되나요? 예, 원화는 이제 마이너 커런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원화는 거의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뭐 그런 화폐고. 마이너 커런시군. 한국은행이 원화를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보시면은 분홍색 선이 국외 신용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외환이에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국내 신용이에요. 외환과 관련 없는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원화를 어떻게 공급하냐면은 외환 관리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대부분을 600조 원 중에 외환을 통해서 원화를 공급하는 게 500조 원이 돼요. 그다음에 100조 원 정도는 외환과 관련 없이 그냥 원화로 단독으로 공급하는 게 100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은행은 원화를 이렇게 시중에다가 원화를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대부분이 달러를 사들여서 달러를 사면 어떻습니까?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잖아요. 그렇죠? 원화를 주고 한국은행이 달러를 사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4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외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컨트롤이 아마 기재부에서 컨트롤을 하겠지만 관리는 한국은행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달러 매입을 통해서거나 달러 매각을 통해서 시중에 대한 원화 공급 조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자산이에요. 지금 외화 자산이 지금 500조 원 정도 있다 이거예요. 한국은행 외화 자산이.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국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산이 뭐 한 100조 원 정도 있다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 달러 자산을나 국채 자산을 뭘로 샀냐 이거예요. 예. 이제 보면 이게 초록색 선이 화폐 발행을 나타내는 게 한국이 말하면 화폐를 찍어낸 거예요. 화폐 발행 잔고를 나타내는데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 쭉 늘어나고 있죠. 근데 늘어나는 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거의 추세선상에 있죠. 팬데믹 전하고 팬데믹 후에도 거의 추세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팬데믹 전에 500조 원에서 600조 원만큼 100조 원 정도 그 원화 신용을 늘렸는데 한 20% 늘렸는데 뭘로 늘렸냐? 첫 번째가 원화를 찍어내서 늘렸다 이거예요. 원화를 팬데믹 전에 100한 30조 원에서 뭐 한 200조 원 정도, 210조 원 정도, 뭐 한 7, 80조 원 정도 원화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공급을 했다 이거예요. 찍은 원화를 가지고서 국채도 사고 달러도 샀다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달러도 사서 이렇게 그 원화를 시중에다가 공급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권색이 이 지불준비금이에요. 지불준비금 뭡니까? 시중은행이 이렇게 예금을 받으면 예금의 일정액을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게 지불준비금이에요. 지불준비금이 늘어난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시중은행이 100을 받았는데 한국은행에 10을 예치를 했을 때 하고 20을 예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0을 예치하면은 시중은행은 90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20을 예치를 하게 되면은 80밖에 대출을 못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지준금을 늘린다라는 것은 10을 20으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준금을 늘렸다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원화를 흡수를 했다. 반대로 지준금을 낮췄다라는 것은 원화를 풀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준율을 20%에서 지준금이 낮아진다라는 줄어든다라는 것은 시중에다가 원화를 공급을 늘려주는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팬데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준금이 조금 늘었다가 그 후에 쭉 줄어들어서 거의 팬데믹 전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는 계속 이 지준금을 한국은행에 낮춰서 시중에다가 원화를 공급을 해주는 형태를 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서 원화를 공급해주고 지준금을 낮춰서 원화를 공급을 해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부양형, 내수 경기 부양형의 금융 완화 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이제 이 주황색 선이 뭐냐면은 통화안정증권이에요. 통화안정증권 채권이에요. 통화안정증권은 뭡니까? 환율 안정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채권이니까 이제 발행을 하면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살 거 아니에요? 원화를 주고 사죠. 그럼 한국은행 그 원화를 받아요. 채권을 팔고서 원화를 받죠. 그 원화를 받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요. 한국은행이. 그래서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늘어나면은 뭡니까? 한국은행이 원화를 주고 달러를 샀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달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올라가겠죠. 원화 약세가 되겠죠. 통화 안정증권이 발행 잔고가 늘어나면은 원화 약세예요. 근데 이제 2005년 중반 이후부터는 통화 안정증권 발행 잔고가 거의 한 60, 70조 원 정도에서 거의 안정적인 추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통화 안정증권을 통해서 외환 시장에 그렇게 크게 개입을 했다라고 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고가 줄어들었어요. 확 줄어들었죠. 170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줄었으니까 한 60조 원가량 줄었죠. 그러면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줄었다는 것은 뭡니까? 160조 원 발행했던 것 중에서 60조 원만큼 통화안정증권을 상환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로 상환을 했을까요? 이제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았겠죠.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받았겠죠. 받은 원화를 가지고 통화안정증권 60조 원을 이렇게 상환을 했겠죠. 그래서 잔고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외환시장에 원화 환율 관리에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하면은 원화 강세 유도를 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원화 환율 방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원화 환율이 이렇게 튀니까 그걸 견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통화안정증권 발행 목적이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발행을 한 거니까 그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지금 원화 환율 안정을 위해서 팬데믹 이후에는 계속 그 나름대로 이렇게 환율 방어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율 방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계속 또 원화 환율이 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화 환율이 튀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의 원화를 막 찍어내가지고 원화가 종이 쪼가리가 돼서 이렇게 구매력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화 환율이 폭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헛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이야기 M2죠. 통화량을 남발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남발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한국은행이 통화량 뭐 M2 관리를 하죠. M2는 이제 시중은행들이죠. 이것은 중앙은행이 이제 신용 공급을 한 거고 이것은 중앙은행이 아니고 이제 시중은행들, 예금은행들 신용을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이 뭐 100조 원이 들어왔다. 한 바퀴 돌리면 200조 원이 되고 두 바퀴 돌리면 300조 원이 하는 식으로 막 돌려가지고 그래서 M2가 폭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 환율이 폭증을 했다. 그러면은 그 M2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원화 환율이 폭등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뭔가 엄청난 투기가 일어났다. 든지 아니면은 막 돈이 회전이 빨랐다라는 것은 뭡니까?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막 호황이었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네,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한국 경제가 뭐 폭망하니 어쩌니 막 그런 낭설도 난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막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근데 M2 남발설이 또 있더라 이거야 보니까. 나만 이렇게 내 말이 맞다 막 M2만 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M2 미국 갖고 유로하고 아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이제 M2를 비교해 보면 팬데믹 전후를 비교하면 미국이 무려 43%나 늘었어요. 팍 늘었다가 이제 2022년 후에 이렇게 멈췄죠. 그다음에 유로권도 27%나 늘었어요. 팬데믹 전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도 M2가 32%나 늘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무려 50%나 늘었어요, M2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경제권에 비해서는 한국의 M2 통화량이 유동성이죠, 일종의. M2는 이제 유동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화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뭐 그렇게 차이 있습니까? 미국 43%잖아요.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32%나 돼요. 물론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죠. 근데 이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그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단지 한국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환율이 폭등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환율이라는 건 뭡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돈의 흐름이잖아요. 유동성이 한국 안에서만 돌면 어떻습니까? 원화가 한국 안에서만 돌면 환율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가장 조금 호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일본 경제가 지금 뭐 회복 국면에 있네, 어쩌네 뭐 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이제 뭐 계속 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어쩌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이제 뭐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이제 모습인데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자 이거예요. 도대체 한국에 어디에서 유동성이 늘어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늘어났느냐를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먼저 보시면 이제 경제 주체별로 보면은 가계, 기업, 그다음에 이제 비예금 기관, 펀드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보시면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팬데믹 전 대비해서 가계죠. 예, 가계가 뭐 이렇게 거의 뭐 1,500조 원에서 2,300조 원 정도까지 되니까 거의 뭐 800조 원 가량 늘어났죠. 그다음에 기업이 또 많이 늘어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예금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죠. 가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가계가
돈이 굉장히 돈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게가 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서 이렇게 했겠는데 돈이 늘어났느냐? 어떤 형태로 가게에 돈이 늘어났냐면 상품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이 보라색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에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늘어났냐면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 가장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누가 합니까? 가게가 하죠. 그럼 가게는 돈을 어디서 나서 이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많이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려면 부동산을 팔아서 했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라든지 아니면은 자산을 팔아서라든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확 늘렸다 이거예요. 그럼 왜 가게가 부동산도 팔고 뭐 주식도 팔고 뭣도 팔고 해가지고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늘렸을까요? 그건 요때 뭐였습니까? 금리가 뛰었죠. 고금리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한국 가게가 부동산이나 뭐 이런 그 실물 투자 자산을 처분을 하고, 예,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예, 실물 투자 자산을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바꿔서 그걸 금리가 좋은 은행 예금으로 많이 돌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펀드 같은 거, 수익증권,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뭐 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목적으로 그런 투자한 거 수익증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시 입출식 저축예금, 이게 수시 입출식 저축예금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예금에 많이 투자를 해요. 은행이 그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난 거다라는 거예요. 은행들은 예금을 받았으면 그 예금 받은 예금을 뭘 했을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대출을 하겠죠. 은행 예금 받으면 이자만 나가잖아요. 예금 이자만 주면 안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대출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을 하는데 뭐 기업 대출도 할 거고, 뭐 가계 대출도 할 거고, 주택담보대출도 할 거고, 뭐 기타 등등 뭐 아니면 채권을 산다든지, 국공채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 유동성이 늘어난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뿌려서 유동성이 늘어난 게 아니고 한국의 가계가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뛰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물 특히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이제 침체하니까 그걸 실물 자산을 처분을 하고 그걸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예적금을 확 늘려서 그래서 M2가 늘어난 거예요. 유동성이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그렇게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유동성이 늘었다라고 그래서 유동성이 50% 정도 늘었지만 이게 한국 국내에서 빙빙 도는 돈이기 때문에 한국 실물자산에서 은행 예금으로 들어오고 은행 예금이 이제 국내 뭐 국공채라든지 가계대출이라든지 기업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갔기 때문에 이게 은행들이 들어온 대출을 갖다가 뭐 미국 주식도 사고 미국 부동산 사고 했다라면 그래서 미국 달러를 막 사야 되잖아요. 미국 주식이나 미국 부동산을 살려면 그러면 원화 환율이 폭등을 하겠죠. 근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이 은행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빙빙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 늘어난 유동성 M2가. 유튜브에서 통화량 M2만 보세요. 이 한국이 그냥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네, 말이 맞습니다. 네, 황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경제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적인 지식과 현실 경제에 대한 오래된 경험과 경륜을 쌓지 않고서는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이나 유럽권이나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유동성이 늘어난 것들 다 분석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 유동성이 늘어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늘어난 거고 그것이 원화 환율 폭등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납득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서 있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경상수지 추이를 보면은 이게 2000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올해까지 이제 경상수지 보면 거의 올해는 1200억 달러 흑자를 낼 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10월 달까지로 봤을 때 환산해 보면. 작년에도 1000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23년, 24년, 22년에는 확 줄었죠. 경상수지 흑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왜냐면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이제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달러가 확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원화 환율이 뛰지겠죠. 그렇지만 2024년부터는 다시 폭증을 했다 이거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경상수지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앞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2024년, 25년에 막 1,400원 넘어갔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를 갱신할 정도로 폭증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확
폭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경상수지 흑자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 뛴 요인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급감한 것들이 뭐 환율 이때에는 원화 환율이 오히려 또 강세를 보였어요. 이 경상수지 흑자가 확 줄어들 때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어요. 이제 이 경상수지 흑자하고 반대에 있는 금융투자 수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업이나 이렇게 달러를 벌어오거나 달러를 가지면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바보죠. 그렇죠. 그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든지 미국 은행에다 예금을 해도 이자를 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를 이렇게 벌어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 들어오면 그 달러가 미국으로 가져 어떻게 나갑니까? 금융투자 형태로 나가죠. 그렇죠. 미국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미국 국채를 사든지 뭐 MBS 증권을 사든지 미국 주식을 사든지 하는 식으로 거의 경상수지 흑자하고 정반대되는 형태로 해서 금융수지 그러니까 이 달러가 이제 밖으로 나간다라는 표시예요. 들어오면은 들어온 쪽쪽 그대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면은 바로 나가니까 거의 사실상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봐요. 서로 퉁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경상수지설도 설득력이 없고 이상이 지금까지 최근에 원화 환율 폭등한 것과 관련해서 유튜브나 언론 매체 등등에서 온갖 썰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난무하는 썰들이 얼마나 좀 그 근거가 없고 엉터리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도대체 원달러 환율이 뭐 때문에 폭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